갑자기 최근에 그 새로운 것들이 막 터지는데 예. 어제 뭐 이렇게 개혁 미래당인가요? 예, 새로 만드는. 예, 그 맞아요. 이준석 이준석 대표가 또 자기네들 거 따라한다 비판했던데 그날 어제 또 이거 말고 유승민 전 의원이 잔류를 선언했어요. 맞아요, 잔류를 선언했죠. 공천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의미 있는 또 그 표현을 했던데 전 이걸 보면서 야 정치가 정말 거대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 여당 안에서 거대한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여당뿐만 아니라 제3지대 또 우리 뭐 야당도 뭐 포함되겠죠. 이 정치라는 것이 정말 거대한 권력 투쟁의 장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낀 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가 가장 선봉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오랫동안 지켜온 당을 지키겠다. 공천 신청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저보고 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유승민 전 의원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그리고 본인이 오랫동안 몸담았다 당을 지키겠다는 것도 사실 뭐 맞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이미 나갔다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이준석 신당으로 갔을 경우에 이준석이가 전날 이제 그 오파를 약간 던졌었잖아요. 바로 이렇게 이제 이런 글이 나온 건데 신당으로 갔을 때에는 사실 본인도 그 신당 만들어 갖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 실패 경험, 신당 제3지대가 성공할 가능성이 정말 힘들다. 성공한 사례도 지금까지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본인의 꿈은 지금 총선이 아니라 대선에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꿈인 사람인데 그러면 성공 가능성도 없는 신당에 가는 그 모험을 통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더 적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준석이도 대선 후보로 지금 이미 부각돼 있는 거잖아요. 본인도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준석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가 지금 윤석열과 윤한 갈등도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또 총선에서의 결과도 뭐 이렇게 지금은 밝진 않잖아요. 그런 틈을 이용해서 총선 전에 본인한테 당에서 어떤 역할을 주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공천 신청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자기한테 요구를 하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뒤집으면.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일단은 열어놓고 또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이제 그 국민의힘이 패배했을 경우에는 한동훈 책임론도 있을 것이고 또 여당 경락 속으로 이제 빨려들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또 당대표 선거 올 수도 있지. 당대표 선거도 이제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본인한테 기회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결국 신당이 이준석 신당이 나중에 신당을 만들어 갖고 하더라도 다시 합당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길게 봤을 때 본인의 그동안의 그 경험치라든지 본인의 대권 가도라든지 이런 걸 다 봤을 때에 그 염두에 둔 그런 그 포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원수처럼 싸우던 그 관계도 결국은 이런 본인의 그런 대권 가도라든지 이런 꿈을 위해서는 다 이렇게 이렇게 선택지로 가져가는 이것이 결국은 정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권력 투쟁이 결국은 어떻게 기결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어요. 김현정 특보 얘기 안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낙연은요?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 뭐 어제 이제 원칙과 상식이요? 거기랑 같이 공동 창당한다는 미래 뭐 그거를 발표를 하고 이번 주 주말쯤에 이제 뭐 미래 개혁당인가요? 모르겠어요. 개혁 미래당. 네. 이렇게 갇힌 개혁 미래당이라고 해서 창당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벌써 이준석 그 대표 쪽에서는 개혁신당 쪽에서는 벌써 이거 견제하고 들어오죠. 그렇죠. 이름을 왜 비슷하게 했냐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낙연 그 전 대표한테 그 지역구 출마 얘기도 계속 꺼내고 있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견제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입장이 되게 좀 점점 궁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나가가지고 광해에 나가가지고 이준석 신당한테 이렇게 대우받는 거라든지 또는 원칙과 상식 그 의원들하고도 이게 뭐 원만하게 이렇게 딱
합의가 돼가지고 추진되는 모양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또 이견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현우 의원도 자꾸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지역구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제 개혁 미래당 그 안에서도 이견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개혁 신당 쪽에서도 견제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본인의 입지는 계속 좀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민주당 지지자라든지 당원들로부터도 지금 그 공감대를 얻지 전혀. 못하고 있어서 저 자리 잡는 것이 쉽진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분열이나 이런 것들도 자초하고 본인한테도 이렇게 최악의 선택을 하셨는지 안타깝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니 유승민 의원 물론 뭐 유승민 전 의원을 뭐 제가 칭찬하려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당에 남아가지고 공천 신청 안 하고 뭔가 자기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낙연 전 대표는 무슨 명분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어. 나가서 또 뭐 사당화 얘기하고 자꾸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시던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뭐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나가라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나가신 거잖아 그냥. 그리고 이제 제3지대도요. 네. 처음에 이낙연 전 대표나 원칙과 상식이 나갈 때는 뭐 반명하면서 나간 거잖아요. 저 이재명 대표 공격하면서 나간 거고 저쪽 그 개혁신당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3지대가 이제 신당이 만들어지면 그런 비판 갖고 그 자기 정당 그 제3지대를 만든 정당성을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들만의 비전과 가치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맞아요. 지금까지는 오히려 개혁신당은 약간 그런 이제 뭐 공약도 발표하면서 그런 측면이 좀 보이긴 하는데 오히려 개혁미래당 이쪽은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안에서의 그런 내부 갈등들만 표출을 내는 이런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으니까 더 갑갑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뭐 말로는 중텐트, 빅텐트 뭐 이런 얘기 있지만 뭐 중텐트가 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빅텐트로 가야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되게 회의적인 것 같아요. 저도 회의적이에요. 같이 갈 가능성이 낮다. 결국은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그 양양자 한국의 희망인가 하도 많아서 헷갈려. 한국의 희망에 당가고 먼저 이제 물밑 접촉을 해서 합당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준석 그 신당한테 뺏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결국은 그 뭐냐면 그 3번을 누가 차지하느냐 기호 3번 이런 그런 거를 두고 물밑에서 엄청나게 지금 다툼이 있는 것 같고 그 양양자 의원과 그 개혁신당이 합당한 건 가장 큰 이유는 양양자 의원이 원내 의원이잖아요. 맞아요. 원내 의원 한 명을 확보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 추가적으로도 확보해서 지금 그 정의당이 4석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3번이고 지금 그 개혁미래당이 이제 3석이니까 현재대로 하면은 3, 4, 5번이잖아요. 그렇죠. 개혁신당이 거기에다가 이제 뭐 한 4석 정도도 얻으면은 이제 3번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그런 밑에서의 그런 경쟁들이 대단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양당에서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그 현역 의원들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그런 싸움들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뭐 이낙연 전 대표 여기까지 해봤는데 신당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 공천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면접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면접 이후에는 뭐 한 설 연휴 전후로 해서는 뭐 예를 들면 경선을 하거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구도가 잡히겠네요. 지역별로 전부 다. 2월 15일부터 이제 경선으로 정해지는 지역구 같은 경우는 2월 15일부터 경선이 진행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그게 다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경선을 할 건지 말 건지가 그렇죠. 그렇죠. 단수로 할지 예컨대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정해지는 거죠. 그럼 경선한다는 게 지 혼자 모두를 하는 건 아니고 컷오프 된 사람도 있고 그중에 뭐 2명이 하든 3명이 하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렇죠. 보통은 2인 경선이 이제 원칙인데 뭐 3인 경선하는 경우도 있고 그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문제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번 이제 며칠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면접을 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큰 관문이 적합도 조사가 이제 끝났는데 그건 공개는 안 하잖아요. 공개를 안 하는데 이제 저도 공관위원 해봤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100점 만점에 적합도 조사가 40점인데 거기에 이제 그 공관위원들한테 그게 자료가 이제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합도 조사라는 것이 본선 경쟁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합도 그러니까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내는 게 중요하죠. 공천을 하는 이유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가장
중요한 적합조사가 이제 한번 끝났기 때문에 예. 그 적합조사를 가지고 이제 당 공관위에서 이제 그 거르는 작업들을 1차적으로 하겠죠. 하고 이제 그 적합도 조사 결과라든지 또는 적합도 조사와 나머지 뭐 당에 대한 기여도, 예. 정체성, 뭐 도덕성, 예. 본선 면접 점수 뭐 이런 거 등에서 100점인데 그 100점 가지고 그 면접을 본 다음에 그 면접을 본 걸 가지고 단수일지 경선을 할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선거구 획정 언제까지 끝납니까? 아직 안 됐죠, 선거구 획정. 아, 예. 저도 그 피해자인데 지금 예.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생기는 유력한 지역인데 하나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평택을이 지역구인데 평택을 전체에 대해서 적합조사를 했어요. 경선도 전체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되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추후에 어떻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국회가 책임 방기하고 있는 거죠. 1년 전에 획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선거구를. 맞아요. 그래야 뛰는 사람들이 제대로 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내 의원들의 그 일종의 그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예,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늦게 하면 좋거든요. 그렇지. 자기들 입장에서. 예, 지난 21대에도 3월 7일 날 선거구 획정됐습니다. 너무 늦어요. 네. 그러면 경쟁하고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가 선거군지도 모르는데 뛰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예. 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 이런 것부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것부터. 빨리 좀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 내려놓고 신인들이 잘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외교 전문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선거구 획정위가 있는데 그 선거구 획정위에서 획정된 안이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어요. 맞아요. 정개특위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존중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또 여야의 그 원내 의원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리하게 이제 막 그 저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을 좀 개정해서 선거구 획정은 전문가들한테 맡겨버리면 좋겠고 그렇죠. 그 국회에서 관여를 못하게끔 하는 당연하지. 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에요. 네.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특히 지역구가 2개인데 그 여야가 하나씩 나눠 가지고 있는 거는 서로 이해관계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이쪽에 합의를 유리하고 저쪽에 잘하겠네. 불리하고. 합의하겠네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저 선거구가 그 지역 저 시민들의 그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고 공직선거법 25조에 의하면 그 지역구 획정 기준들이 있거든요. 뭐 인구 비율이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행정 권역이라든지 예.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획정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이해관계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이런 식의 이제 획정들이 그동안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기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 그렇게 그걸 주도한 의원들은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심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마치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거의 50분 좀 넘었는데 김현정 우리 특보와 함께 감기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와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 그 선거 홍보물도 갖고 오셨네요. 공보물인가요 이게? 예. 선거 공보물인데 예비후보 공보물인데.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가정에 다 배달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지난 4년 전에 출마했고 4년 동안 지역위원장 하면서 계속해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저는 뭐 공약이라든지 제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어서 빨리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